부등호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역사는 어떠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곧게 뻗은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등호와 마주치게 되기도 하죠. 또한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도 부등호를 쉽게 찾아볼 수도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스쿨존에도 부등호가 숨어 있어요. 부등호가 보이시나요? 물론 부등호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도로 표지판의 숫자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행 속도를 제한함으로써 부등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도로 표지판의 100이라는 숫자는 자동차의 최고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밑줄 친 50이라는 숫자는 자동차의 최저 운행 속도를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스쿨존에서 30이라는 숫자는 자동차의 최고 운행 속도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도로 표지판에 대하여 부등호를 이용하여 표현해 볼까요? 첫 번째 도로 표지판은 자동차의 운행 속도를 시속 100km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죠. 여기에 이하라는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네요. 두 번째 도로 표지판은 자동차의 운행 속도를 시속 50km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밑줄이 쳐진 50은 최저 속도가 시속 50km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죠. 여기에 이상이라는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표지판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자동차의 최저 속도를 제한하고 또한 자동차의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죠. 세 번째 도로 표지판은 자동차의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30k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죠. 여기에 이하라는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표지판은 주로 학교 주변에 지정되는 만큼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죠. 어린이나 청소년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블루존으로 불리기도 해요. 네 번째 도로 표지판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도나 터널의 입구에 설치되어 통과하는 차량의 높이를 3.5m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지나가는 차량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거죠. 특히 짐을 실은 화물차에 대하여 적재된 화물의 정확한 높이를 알고 있어야 지하도나 터널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겠죠. 교통사고 뉴스를 보게 되면 제한 높이를 생각하지 않고 안전불감증으로 이 정도는 통과할 수 있겠지 하면서 무심코 통과하려다 사고가 나는 장면을 가끔씩 볼 수 있어요. 올해 2월에 개봉하여 2024년 첫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오컬트 영화의 신기록을 쓴 파묘의 포스트에도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15세 관람가라는 나이의 제한의 부등호를 포함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영상물 등급 제도는 영화의 내용이나 장면에 표현된 폭력적, 선정적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등급으로 분류해요. 전체 관람가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영화로 나이에 제한 없이 모든 연령층이 관람할 수 있어요. 12세 관람가는 12세 이상인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말하고 여기에 이상이라는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어요. 15세 관람가는 15세 이상인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말하죠. 청소년 관람 불가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를 말해요.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관람할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에서도 영상물 등급 제도에 의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는 데에도 부등호의 개념을 적용시켜 해당 연령에 적절한 영상물로 제작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놀이공원에서도 해당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신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죠. 이용자의 신체를 제한할 때 부등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회전 목마를 타고 싶다고 해도 키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회전 목마는 키가 120cm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남자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범퍼카에서도 마찬가지로 키에 제한이 있죠. 형이나 누나는 범퍼카를 재미있게 타면서 즐기고 있는데 아직 키가 작은 동생은 타지 못해서 억울해하며 울고 있는 상황을 종종 목격할 수 있어요. 범퍼카는 키가 140cm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놀이공원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신체적인 제한 사항을 두기도 하죠. 여기서도 부등호는 없지만 부등호의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필수품이 스마트폰이죠. 친구들과의 통화는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SNS, 인터넷, 동영상 강의, 유튜브, 각종 OTT 서비스까지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의 요금제에서도 부등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다음 표는 어느 통신회사의 요금제를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 가성비 최저가 중에서 데이터의 사용량은 3GB 이하, 전화통화량은 250분 이하, 문자 사용량은 100건 이하일 때 사용하기에 좋은 요금제를 나타내죠. 다음 예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요금제로 데이터의 사용량은 5GB 이하, 전화통화량은 200분 이하, 문자 사용량은 100건 이하일 때 사용하기에 좋은 요금제도 있어요. 요금제의 종류에 따라 각종 제한량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신의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지요. 여기서도 부등호는 없지만 부등호의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는 부등호의 개념을 적용시킨 사례들은 무수히 많아요. 문명화가 되기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그렇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 같이 상상해 볼까요?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잘 익은 사과를 수확할 때 어제 수확한 사과의 개수와 오늘 수확한 사과의 개수가 동일하다면 사과의 수확량이 같다고 인식할 것이고, 다음 그림과 같이 어제와 오늘 수확한 사과의 개수가 차이가 난다면 수확량이 적다와 많다로 인식하여 그 대소를 판단하였을 겁니다. 현재 우리는 수량의 관계를 등호와 부등호 등의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여 쉽게 이해하지만 이러한 기호가 없던 시절에 수량적인 관계를 기록으로 남겨서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인류는 문자나 숫자를 만들어서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여 다른 지역이나 후세에 전달되기도 했어요. 고대 문명에서는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정보 전달 방식이 문장으로 제시되어 소수의 지배층에게만 가르치면서 공유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3세기 무렵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디오판토스가 인류 최초로 수학의 문자를 도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수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후대의 디오판토스를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종교와 정치, 사회적 억압에 짓눌려 인간의 창의적 활동이 제한되었던 중세의 어두운 암흑기를 지나 14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인간 중심의 문艺부흥이라 불리는 르네상스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에 수학 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게 됩니다. 기호의 사용이 대수적인 사고를 보다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15세기 말부터 대수학을 기호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죠. 17세기 초 무렵에는 이미 문자를 사용하는 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대수학은 자연스럽게 부등식의 표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죠. 그럼 부등호는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변하였는지 부등호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볼까요?
1631년 영국의 수학자 윌리엄 오트레트가 처음으로 부등호의 개념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와 모양은 다르지만 시대적 요구에 맞게 부등호라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1과 3을 비교했을 때 3이 더 크므로 다음과 같이 큰 쪽으로 입이 벌어지도록 부등호를 만들었고, 만약 문자 A가 B보다 크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냈어요. 참고로 오트레드가 처음 사용한 부등호는 19세기까지 영국의 수학책에 사용되었다고 해요. 같은 해 영국의 수학자 토마스 에리엇은 현재 사용되는 부등호인 크다와 작다의 기호를 사용하여 부등식을 표현하였어요.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두 부등호이지만 에리엇의 기호가 오트레드의 기호보다 더 단순하고 구별이 쉬웠기 때문에 대다수가 사용하게 되면서 부등호를 나타내는 기호로 인정을 받게 되죠. 다시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1734년 프랑스 수학자 피에르 부게는 등호와 부등호를 결합시킨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나타내는 부등호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등호인 두 줄을 간략히 한 줄로 표현한 부등호를 사용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개정 교과 과정부터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줄로 된 부등호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여전히 두 줄로 된 부등호를 사용하고 있기도 해요. 지금까지 수량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부등호의 실생활 사용과 그 역사에 대하여 수업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개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